아동기 행동장애 제6장 불안장애 5. 분리불안과 등교거부 1. 분리불안이란 무엇인가? 1차적으로 보호자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한 불안은 정상적인 유아 발달 과정의 일부이다. 1세부터 유아기까지는 대개 부모나 그 밖의 애착 대상과 분리될 때 일시적인 심리적 불편과 불안을 보인다. 오히려 분리에 대해 아무런 심리적 불편을 느끼지 않는 것이 불안정한 애착의 표현일 수도 있다. 더 큰 아동의 경우에도 아동의 기대와 신념, 그리고 이전의 분리 경험에 따라 부모와 떨어져 있을 때 집을 그리워하기도 한다. 분리에 대한 심리적 불편은 나이가 들어도 계속되거나 너무 심할 때에만 문제가 된다. 분리불안을 경험하는 어린 아동들은 부모의 뒤를 따라다니며 매달리는 모습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아동들은 일반적인 불안이나 걱정, 악몽의 경험 혹은 신체 증상의 호소를 표현하기도 한다. 나이가 좀 더 많은 아동들은 몸이 아프다고 호소하거나 자신이나 부모에게 질병이나 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하고 우울해하며 밖에 나가 친구들과 놀기를 싫어하기도 한다. 어떤 아동은 자신을 해칠 것이라고 위협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위협은 대개 분리를 회피하기 위한 수단이며 심각한 자살 행동은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10세 된 남아 케니는 부모 그리고 어머니가 재혼하기 전에 낳은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다. 케니는 부모에 의해 불안장애 클리닉에 오게 되었는데 이유는 지난 수개월 동안 극도로 불안해하며 학교 가기를 거부하였기 때문이었다. 또한 케니는 부모로부터 분리되어야 하는 상황을 잘 참지 못하였다. 부모로부터 분리될 때 케니는 울거나 성질을 부리거나 혹은 자기를 해칠 거라고 위협하곤 했다. 케니는 높은 수준의 불안과 특성 대상에 대한 공포 그리고 심한 우울 증사도 보였다. 케니의 분리불안 문제는 1년 전쯤부터 시작되었는데 그 당시 케니의 아버지는 음주 문제를 보이고 있었으며 오랫동안 집에 들어오지 않곤 했었다. 케니의 분리불안 문제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악화되어 갔다. 2. 등교 거부란 무엇인가? 학교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안과 두려움은 아동기에 흔한 일이다. 그러나 어떤 아동은 학교 가는 것에 대해 지나친 불안을 보인다. 학교 공포증이란 용어는 전통적으로 학교에 대한 불안을 가진 아동을 기술하는 데 사용되어 왔다. 학교 공포증은 아동을 집에 머물도록 만드는 심각한 불안과 신체적 증상으로 기술된다. 부모는 자녀의 건강과 불안에 대한 염려 때문에 학교 출석을 강요할 수도 없다. 그러나 모든 사례에 있어서 아동이 실제로 학교에 어떤 상황을 두려워하는지는 분명하지 않다. 따라서 어떤 학자들은 이 장애를 기술하기 위해 학교 공포증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한다. 실제로 학교 공포증을 보이는 아동들은 오히려 어머니와 집으로부터의 분리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는 경향이 있다. 학교에 대한 회피는 분리에 대한 공포의 한 증상일 뿐이라는 생각이 오랫동안 지지를 받아왔다. 아동들이 학교에 가지 않으려 하는지에 대한 이유에는 개인차가 있다는 것을 인정하며 어떤 학자들은 등교 거부라는 보다 포괄적인 용어를 사용할 것을 제안하였다. 이제는 등교 거부란 용어가 더 보편적으로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등교 거부란 용어는 아동이 등교 거부를 의식적으로 결정하는 의미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 따라서 아직도 등교 거부의 개념에 관해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문헌마다 용어를 다르게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명백한 것은 등교 거부가 아동과 보호자에게 심한 심리적 불편을 일으키는 심각한 문제이며 아동의 발달을 방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모든 등교 거부 사례를 유사하게 취급하거나 혹은 같은 원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아동기의 등교 거부에 대한 가장 보편적인 설명은 이 문제의 원인을 분리 불안에서 찾으려 한다. 정신역동적 관점에서는 아동이 집에 있고 싶어하는 욕구는 아동과 어머니 모두의 욕구를 충족시키는 것으로 분리와 관련한 갈등인 것으로 기술한다. 이 접근의 기본 개념은 아동이 어머니에 대한 강한 애착으로 인해 어머니와 분리되어 있는 동안 자신이나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도 모른다는 불안을 느낀다는 것이다. 어머니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른다는 불안을 갖고 있는 경우에 아동은 부모를 향한 공격적 소망을 갖게 되며 이 소망이 이루어질까봐 불안해한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아버지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해서는 잘 알려져 있지 않다. 행동주의적 관점에서는 어머니를 잃게 될지 모른다는 아동의 강한 불안이 학교와 연합되어 학교를 회피하는 반응이 학습된 것으로 본다. 일단 회피의 행동이 발생하게 되면 이 행동은 관심이나 기타 보상, 에 의해 강화를 받을 수 있다.
임상 연구에 따르면 분리불안 장애는 특정 생활 스트레스에 의해 발생한다고 한다. 그러나 이것을 지지할 만한 경험적 자료는 아직 많지 않다. 3. 분류. 분리불안 장애라는 DSM-4 범주는 주요 애착 대상 및 가정으로부터 분리되는 것에 대해 과도한 불안을 가진 아동들을 기술하기 위해 만들어졌다. 진단 기준에는 8가지 증상이 포함되는데 여기에는 걱정, 심리적 불편, 그리고 이와 관련된 수면 문제 및 신체적 문제 등이 포함되어 있다. 이와 같은 증상들은 분리에 대한 염려 혹은 주요 애착 대상에게 일어날지 모를 상해에 대한 걱정과 관련된다. DSM-4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가정 혹은 주요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될 때 혹은 분리를 예상할 때 과도한 심리적 불편을 반복적으로 나타냄. 2. 주요 애착 장애를 잃는 데 대해 혹은 주요 애착 대상에게 발생할지 모를 상해에 대해 지속적으로 그리고 과도하게 걱정함. 3. 어떤 불길한 사건이 주요 애착 대상으로부터의 분리를 가져올 것이라고 지속적으로 그리고 과도하게 걱정함. 4. 분리에 대한 불안 때문에 지속적으로 학교에 가기를 꺼리거나 거부함. 5. 혼자 있거나 주요 애착 대상 없이 집에 있거나 혹은 다른 장면에서 중요한 성인 없이 있는 것에 대해 지속적이고 과도한 불안을 보이거나 꺼림. 6. 주요 애착 대상이 곁에 없이 잠자리에 들거나 집을 떠나 다른 곳에서 자는 것을 지속적으로 꺼리거나 거부함. 7. 분리에 관한 악몽을 반복적으로 꿈. 8. 주요 애착 대상으로부터 분리될 때 혹은 분리를 예상할 때 신체적 증상을 반복적으로 호소함. 3가지 이상의 증상을 적어도 4주 동안 나타내야 한다. 분리불안 문제가 18세 이전에 나타나야 한다. 사회적, 학업 혹은 다른 영역의 기능에 심각한 심리적 불편이나 문제를 일으킨다. 학교에 가기를 꺼리거나 거부하는 것은 표 6-3에 나열된 8가지 증상 중의 하나이다. 그러나 분리불안 장애 진단을 받기 위해서는 8가지 증상 중 3가지만 나타내도 되기 때문에 반드시 등교 거부를 보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분리불안 장애를 가진 모든 아동들이 등교 거부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다. 또한 등교를 거부하는 모든 아동들이 분리불안을 보이는 것도 아니다. 예컨대 어떤 아동은 학교 안에서의 특정 경험을 두려워할 수도 있다. 이러한 아동들은 특정 공포증이나 사회적 공포증으로 진단되기도 한다. 예를 들어 평가나 발표 혹은 새로운 사람들을 만나는 것에 대한 불안 때문에 학교 가기를 두려워하는 아동도 있다. 이러한 아동은 사회적 공포증의 진단을 받을 수 있다. 등교 거부를 하나의 증후군으로 보기보다는 이질적이고 다중원인적인 증후군으로 보아야 한다. 따라서 등교 거부를 증상보다는 그 행동이 어떤 기능을 하느냐에 따라 분류하는 것이 더 유용하다는 주장이 있다. 등교 거부는 태만과 다르다. 태만을 내는 학생들은 대개 간헐적으로 그리고 부모 몰래 결석을 한다. 반면 등교 거부를 보이는 학생들은 대개 장기간 지속적으로 결석을 하며 부모도 이들이 학교에 가지 않고 집에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 또한 태만 학생들은 종종 도벽이나 거짓말 같은 품행 문제를 나타내는 문제 학생으로 묘사된다. 그러나 불안장애와 품행장애의 높은 공병 때문에 어떤 학자들은 등교 거부아와 태만아를 구분하는 것이 유용하지 않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이 장에서 우리는 등교 거부와 불안 장애를 함께 기술하기로 결정하였는데 그 이유는 등교 거부 문제와 그 원인에 관한 많은 문헌이 분리불안의 관점에서 쓰여졌기 때문이다. 게다가 의무교육법상 모든 아동들은 학교에 다녀야 하기 때문에 많은 분리불안 장애 아동들이 출석에 문제를 갖고 있다. 등교 거부가 학교 상황의 어떤 측면에 대한 공포 반응과 관련이 있는 경우에는 특정 공포증이나 사회적 공포증의 진단을 적용해 볼 수 있을 것이다. 4. 역학빛 발달 과정 1. 분리불안장애 분리불안장애는 아마도 아동기 불안장애 가운데 가장 흔한 장애 중의 하나일 것이다. 지역사회 표본의 유병률은 대개 3에서 12% 범위에 있으며 평균은 약 5% 정도로 추정된다. 불안장애 클리닉에 의뢰된 아동 가운데 약 12%에서 3분의 1에 해당되는 아동들이 1차적으로 분리불안 장애 진단을 받는다. 분리불안 장애 아동은 종종 다른 장애의 진단 기준도 만족시킨다. 외래 클리닉에서는 분리불안 장애 아동의 약 80%가 한 가지 이상의 진단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가장 빈번하게 받는 진단이 일반화된 불안 장애로 전체 아동의 33%를 차지한다. 어떤 연구는 남아에 비해 여아의 유병률이 더 높다고 보고하지만 성차가 없는 것으로 보고하는 연구도 있다. 분리불안 장애의 유병률은 초기 아동기 이후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며 청소년기가 되면 매우 드물게 발생한다.
거의 대부분의 아동이 분리불안 장애에서 회복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커서 다른 장애를 나타내는 아동도 많은데 우울증이 가장 빈번하게 일어난다. 청소년의 경우 분리불안은 보다 심각한 문제의 전조 증상일 가능성이 있다. 청소년기에 분리불안 장애가 장기적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오는지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종단 연구가 필요하다. 2. 등교 거부. 등교 거부는 대개 일반 모집단의 1에서 2%, 클리닉에 의뢰된 집단의 5% 비율로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공포증으로 의뢰된 아동의 69%가 등교 거부를 보이고 있으며 클리닉에 의뢰된 아동 중 약 3에서 8%의 아동이 등교 거부 문제를 나타낸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 이러한 결과는 등교 거부 문제가 학부모와 교직원들에게 심각한 문제를 야기한다는 사실에 기인할 수도 있다. 등교 거부는 분리불안 장애와 달리 모든 연령의 아동에게서 발견된다. 연령이 낮은 아동의 등교 거부 문제는 분리불안과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아동기 중기와 청소년 초기의 등교 거부는 불안과 우울이 혼재된 복잡한 양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예후는 10세 이하의 아동에게서 가장 좋으며 연령이 높고 우울한 아동의 경우에는 성공적으로 치료하기 어렵다. 치료하지 않고 그대로 방치할 경우에는 장기적으로 심각한 결과가 초래될 수도 있다. 대부분의 임상 전문가들은 그들의 이론적 입장과 관계없이 우선 아동을 학교에 출석시키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한다. 성공적인 전략은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접근을 취하는 것이다. 비록 힘들고 때로 위협을 해야 할지라도 아동을 학교에 보낼 방법을 찾는 것이 급선무이다. 불안한 상황에 대한 노출과 대처 기술, 지도, 그리고 부모와 교사를 위한 행동관리 훈련과 자문을 포함하는 인지 행동적 개입은 아동을 규칙적으로 학교에 출석하게 하고 전반적인 적응 향상을 가져오는 데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6. 일반화된 불안장애. 공포, 등교 거부, 그리고 분리불안은 비교적 초점이 있는 불안장애이다. 그러나 때로는 특별한 초점 없이 불안이 경험되기도 한다. 임상 전문가들은 지나치게 걱정하고 극심한 불안 행동을 나타내는 아동과 청소년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다. 이 장애는 특정 대상이나 상황에 초점이 맞추어지기보다는 여러 상황에 걸쳐 일어나며 최근에 어떤 특정 스트레스에 기인하지도 않는다. 이와 같은 아동과 청소년은 자신의 능력과 수행에 대하여 과도하게 걱정하며 불안해하고 초조한 습관과 수면 장애 그리고 복통 같은 신체적 호소를 나타낸다. 1. 분류. DSM-4 이전의 DSM에서는 아동비 청소년기 과잉 불안장애라는 진단명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 진단명은 DSM-4에서 사라지게 되었다. 아동과 청소년도 이제는 성인과 마찬가지로 일반화된 불안장애로 진단을 받는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과잉 불안장애라는 용어를 사용해왔기 때문에 이 책에서는 두 용어가 모두 사용될 것이다. 일반화된 불안장애의 주요 특징은 다음과 같다. 여러 사건 혹은 활동에 대해 지나친 불안과 걱정을 자주 한다. 아동과 청소년은 이러한 걱정을 통제할 수 없다고 느낀다. 불안과 걱정 외에도 표 6-4에 나열된 6가지 증상 중에서 한 가지 이상을 나타낸다. 이 증상들이 거의 매일 적어도 6개월 동안 나타나야 한다. 이 증상들은 아동의 중요한 적응 영역에 현저한 심리적 불편과 방해를 초래한다. 표 6-4 일반화된 불안장애를 진단하기 위한 DSM-4 증상들 1. 과도한 불안 혹은 걱정 2. 걱정을 통제하는 데 있어서의 곤란 3. A. 안절부절하지 못하고 불안한 느낌 B. 피로감 C. 집중 곤란 D. 신경 과민 혹은 성마름 E. 근육 긴장 F. 수면 장애 다음에 제시되어 있는 존의 사례는 일반화된 불안장애의 임상적 특징을 잘 나타내고 있다. 존은 그의 어머니처럼 자기 자신과 자신의 능력을 매우 낮게 평가한다. 그리고 자신의 내면에 있는 불안에 대처하는 데 어려움을 느낀다. 존의 문제는 여러 가지 불안과 때때로 그를 압도하는 공황 발작과 관련이 있다. 그는 어둠, 귀신, 도깨비를 무서워하며 버림받는 것, 홀로 있는 것, 낯선 사람, 전쟁, 총, 칼, 큰 소리, 그리고 뱀을 무서워한다. 또한 존은 그의 어머니처럼 여러 가지 신체적 불편을 호소한다. 그의 신체적 호소에는 방광, 창자, 신장, 내장 기관, 그리고 피에 대한 호소 등이 포함된다. 존은 또한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으며 어머니가 잠자리에 들기 전에는 잠자리에 들지 않으며 잠을 이룰 수도 없다. 그는 혼자 잠자는 것, 불을 끄고 자는 것을 두려워하며 정기적으로 오줌을 싸거나 대변을 싸기도 한다.
조는 자주 두려움을 느끼지만 왜 그런지 말할 수 없으며 다른 사람들과의 접촉도 두려워한다. 2. 유병률과 발달 과정. 일반 표본을 대상으로 한 역학 연구는 일반화된 불안 장애가 어린 아동에게서 비교적 자주 발견되는 문제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정확한 추정치는 2.9에서 14% 범위에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일반화된 불안 장애는 대개 여아에게서 더 자주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장애가 시작되는 평균 연령은 약 10세경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장애의 발생률은 일반적으로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걸쳐 안정되게 나타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발견에는 예외가 있다. 코엔 등은 남아의 경우 10에서 20세 사이의 과잉 불안 장애 비율이 선형적 감소를 보이는 반면 여아의 경우에는 같은 기간 동안 거의 변화하지 않는다는 것을 발견하였다. 일반화된 불안 장애는 청소년들의 불안 장애 가운데 가장 흔한 장애이다. 그러나 일반 청소년으로 구성된 모집단의 추정치는 3.7에서 7.3%로 다양하다. 코엔 등의 연구 결과에서 14에서 16세와 17에서 20세 여아들은 14%의 유병률을 보인 반면 같은 연령 집단의 남아들은 단지 5%의 유병률을 나타냈다. 일반화된 불안장애는 임상 장면에 의뢰된 청소년 집단에서도 흔히 발견된다. 켈러와 동료들의 연구에서 불안장애를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85%가 과잉 불안장애로 진단되었다. 다른 연구에서 나타난 추정치는 이 추정치보다 낮지만 일반화된 불안장애는 아주 빈번하게 진단되고 있다. 게다가 이 장애는 일시적인 문제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켈러와 동료들은 과잉 불안장애의 평균 지속기간이 4년 반이라고 보고하였다. 특히 심각한 증세를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의 경우에는 지속성의 문제가 더욱 두드러진다. 코헨과 브룩은 심각한 증상을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의 47%가 2년 반 후에도 계속해서 과잉 불안장애 진단 기준을 만족시켰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기능 손상의 정도는 과잉 불안 증상의 정도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이며 심각한 기능 손상은 청소년들에게서 더 많이 관찰되고 있다. 아동과 청소년기의 발달 차이에 대한 한 연구는 흥미로운 정보를 제공한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106개의 불안장애 사례 중에서 55개 사례가 과잉 불안장애 진단에 해당되었다. 연구자들은 발달 차이를 조사하기 위해서 12세 이상의 고연령 집단과 12세 이하의 저연령 집단으로 나누었다. 고연령 집단과 저연령 집단은 과잉 불안 장애의 유병률과 사회 인구학적 특징에 있어서 차이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두 집단은 과잉 불안 장애의 특정 증상이 나타나는 비율에 있어서도 차이를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고연령 집단은 저연령 집단에 비해 더 많은 증상을 보였으며 더 높은 수준의 불안과 우울을 나타냈다. 표 6-5는 다른 장애 진단 기준도 만족시킨 아동의 비율을 집단별로 보여주고 있다. 저연령 집단의 아동들은 분리불안 장애 진단을 함께 받은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난 반면 고연령 집단의 아동들은 단순 공포증 진단을 함께 받는 경향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고연령 집단의 아동들은 주요 우울 장애 진단을, 저연령 집단의 아동들은 주의력 결핍 장애 진단을 함께 받는 경향이 있었다. 이와 같은 결과는 일반화된 불안의 경험에 발달 차이가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그러나 다른 진단 범주들도 한 집단에서 혹은 두 집단 모두에서 나타나고 있음을 주시할 필요가 있다. 과잉 불안 장애나 일반화된 불안 장애의 진단 기준에 해당되는 아동과 청소년은 다른 장애의 진단 기준을 만족시킬 가능성이 크며 그 비율도 다른 진단을 받은 아동과 청소년에 비해 훨씬 높다. 일반화된 불안 장애는 과잉 진단을 받기 쉬우며 이 진단이 다른 장애와 구분되는 독립된 장애인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한 학자도 있다. 일반화된 불안장애를 하나의 장애로 보기보다는 오히려 불안이나 정서적 반응성에 대한 타고난 취약성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관점이 제기되었다. 치료를 받게 되는 아동과 청소년은 아마도 이러한 취약성과 더불어 다른 종류의 불안이나 내재와 장애를 보이는 아동과 청소년들일 것이다. 7. 공황 발작빛 공황장애. 프랭크는 잠자리에 눕자 심장이 뛰고 숨이 가빠지고 손이 따끔따끔하고 극도로 불안해지는 경험을 하였다. 이러한 경험은 15분에서 20분 동안 지속되었다. 프랭크는 자기 방에서는 잠을 잘 수가 없어서 거실에 있는 소파에서 잠을 자기 시작했다. 그의 아버지는 프랭크가 잠이 든 후에 침대로 데리고 가 눕히곤 했다. 프랭크는 낮 동안 피곤하였으며 학업에도 지장을 받아 성적이 떨어지기 시작하였다.
공황 발작이란 프랭크의 경우와 같이 명백한 이유 없이 극단적인 불안이 격렬하게 그리고 자주 일어나는 경험으로 아동과 청소년이 경험하는 불안의 또 다른 형태이다. 1. 공황 발작이란 무엇인가? 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는 다르다. 공황 발작이란 갑작스럽게 시작되어 10분 이내에 급속하게 최고조에 달하는 극심한 불안과 공포를 의미한다. DSM-4는 13가지 신체적 혹은 인지적 증상에 대하여 기술하고 있는데 이 중 4가지 이상의 증상이 공황 발작 동안에 나타나야 한다. 표 6-6 DSM-4의 공황 발작 증상 1. 심계양진, 심장이 두근거림 또는 심장 박동수의 증가 2. 땀 흘림 3. 떨림 또는 전율 4. 숨가쁜 느낌 또는 숨막히는 느낌 5. 질식감 6. 흉부 통증 또는 가슴 답답함 7. 토할 것 같은 느낌 또는 복부 불편감 8. 현기증, 불안정감, 머리 띵함 또는 어지럼증 9. 비현실감 또는 이인증 10. 자제력 상실에 대한 두려움 또는 미칠 것 같은 두려움 11. 죽음에 대한 두려움 12. 감각 이상 13. 오한 또는 얼굴이 화끈 달아오름 공황 발작은 촉발 인자가 존재하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 3가지 범주로 분류된다. 예상 밖의 공황 발작은 자발적으로 혹은 불시에 아무런 상황적 촉발 인자 없이 발생한다. 반면 상황에 얽매인 공황 발작은 두려워하는 대상이나 상황을 접하거나 예상하는 경우에 거의 항상 발생한다. 마지막으로 상황에 따라 일어나는 공황 발작은 상황적 단서에 접할 때 발생하지만 언제나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즉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고 즉각적으로 발생하지 않고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난 후에 발생하기도 한다. 2. 공황장애의 진단 DSM-4에서 공황 발작 자체는 진단명이 아니다. 공황 발작은 몇 가지 불안장애에서 일어날 수 있는데 이러한 불안장애들 중에 하나가 공황장애이다. 공황장애의 진단 기준은 다음과 같다. 반복적이며 예기되지 않은 공황 발작을 경험해야 한다. 공황 발작 가운데 적어도 한 번은 적어도 한 달 이내에 다음 중 한 가지 또는 그 이상의 결과를 가져와야 한다. A. 또 다른 발작에 대한 지속적인 걱정. B. 발작의 의미에 대한 걱정. C. 발작과 관련된 눈에 띄는 행동 변화. 좀 더 심한 공황장애 사례의 경우에는 혼자 있는 것에 대한 두려움으로 집 밖에 나가기를 두려워한다. 또는 발작이 일어날 수 있는 상황을 회피하기 위해 집 밖에 나가지 않으려 한다. 이러한 형태의 회피를 광장공포증이라 한다. 성인기 공황 발작과 공황장애에 대한 문헌은 잘 정리되어 있지만 아동기와 청소년기에 발생하는 공황에 대해서는 최근에 들어서야 관심을 갖기 시작했다. 이러한 차이는 부분적으로 아동과 청소년에게 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가 실제로 일어나는가에 관한 논쟁 때문이다. 논쟁은 크게 2가지 쟁점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한 가지 쟁점은 과연 아동이 생리적이며 인지적인 공황 증상을 실제로 경험하는지에 관한 것이다. 공황 발작을 경험하는 성인들은 통제를 잃고 발작 중에 미칠 것 같은 혹은 죽게 될 것 같은 불안을 보고한다. 그들은 또한 미래의 발작에 대해서도 걱정한다. 이와 같은 인지적 증상이 아동과 청소년에게는 일어나지 않는데 이것은 아동과 청소년의 인지적 발달과 관련된다는 주장이 있다. 또 다른 쟁점은 아동과 청소년이 공황을 단서 없이 경험하는가에 관한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은 발작을 매우 갑작스럽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하는데 이것은 그들이 환경 속의 단서를 충분히 의식하지 못하거나 관찰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촉발 단서를 밝히기 위해서는 신중하고 섬세한 질문이 필요하다. 이 문제는 특히 아동의 나이가 어릴 때 더욱 그렇다. 3. 역학 연구 방법의 제약으로 인해 주의를 해야 하지만 청소년과 사춘기 아동에게도 공황 발작이나 공황 장애가 일어난다는 것을 시사하는 연구 결과가 있다. 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를 경험하는 많은 성인들이 청소년기 혹은 그 이전에 장애가 시작되었다고 보고한다. 또한 지역사회 표본 연구와 임상 연구 결과도 청소년기에 공황 발작 및 공황 장애가 존재한다는 것을 시사하고 있다. 청소년 전기에 관한 증거는 더 부족하며 사춘기 이전에 단서 없이 일어나는 공황이 발생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다. 공황 발작은 청소년기에 드물지 않게 일어나는 것으로 보인다. 예를 들면 호주의 지역사회 표본에 포함된 12에서 17세 청소년 가운데 16%가 적어도 1회 이상의 완전한 공황 발작을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사회 표본을 대상으로 한 다른 연구들은 이보다 더 높은 평생 유병률을 보고하고 있다. 위테이커와 동료들은 14에서 17세 일반 청소년 표본의 공황장애 평생 유병률이 0.6%라고 보고하였다.
임상 표본의 유병률은 10에서 15%로 훨씬 더 높다. 정확한 유병률의 추정치는 정보가 어떻게 수집되느냐에 따라 다양하다. 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는 남아보다 여아에게서 더 자주 발견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임상 표본 청소년들을 대상으로 공황이 어떻게 경험되는지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청소년들은 생리적 증상과 인지적 증상을 모두 경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브래들리와 후드는 연구 대상의 50%가 생리적 증상 중에서 7가지를 보고하고 있음을 발견하였다. 인지적 증상은 이보다 더 자주 보고되었는데 미칠 것 같은 애는 32%가, 죽음에 대한 불안은 25%가 경험한 것으로 보고하였다. 공황 발작이 단서에 의해 일어나는지 아니면 단서 없이 일어나는지에 대해서는 명확하지 않다. 이 연구에 참가한 28명의 청소년 가운데 26명이 심리사회적 스트레스원을 촉발인자로 보고하였다. 그러나 단서 없이 불시에 일어나는 공황 발작을 보고하는 청소년도 있다고 보고한 연구도 있다. 그러나 앞에서도 언급되었듯이 청소년들에게 공황 발작이 단서 없이 일어나는지에 대해 판단하도록 하는 데는 문제가 있다. 아동의 공황 발작에 관한 정보는 청소년에 비해 매우 부족하다. 공황 발작과 공황 장애는 모두 아동 임상 표본에서 발견되고 있지만 청소년보다 훨씬 드물게 발생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또한 증상도 청소년이나 성인과 다르게 나타난다. 공황 발작 청소년이 경험하는 심리적 불편은 매우 심각하다. 그러나 치료를 위해 전문가를 찾는 청소년은 많지 않다. 공황 발작의 치료는 정도의 빈도와 관련이 있다. 빈도와 관련이 있다. 일반적으로 광장 공포증으로 인한 회피를 보일 때까지는 전문적 치료를 받지 않는 경향이 있다. 임상기간에 의뢰된 공황 발작 혹은 공황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가족력의 공황 발작이나 다른 심각한 불안 증상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아동과 청소년은 또한 여러 가지 다른 증상을 보이는 경향이 있으며 실제로 다른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는 비율도 높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불안장애 진단 기준을 만족시키는 것과 아울러 공황장애 아동과 청소년은 우울증 진단 기준도 만족시키는 경우가 많다. 과거에 분리불안을 경험한 아동과 청소년의 비율이 높은 것은 분리불안 장애가 공황장애의 전구장애라는 것을 시사한다. 그러나 이 가설은 앞으로 연구를 통해 검증될 필요가 있다. 마티스와 올랭딕은 공황의 발달 모형을 제안하였다. 이 모형은 스트레스원으로 보이는 분리의 경험, 아동의 기질과 관련된 타고난 취약성, 그리고 불안정하고 양가적인 애착 관계의 세 요인들을 통합하고 있다. 이러한 요인들은 분리로 인한 반복적 스트레스에 의해 유발된 공황장애가 발달해가는 과정에 영향을 미친다. 이 모형은 공황장애에 관한 많은 연구 가설의 하나를 대표하고 있다. 분리불안 장애는 공황장애 발달과 관련된 다양한 발달 경로 중의 하나에 불과할 수도 있다.